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강의고요. 신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고 저도 그랬지만 신경은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어렵긴 어려운데 어렵다기보다는 많이 생소하죠. 들어보지도 못하고 접해보지도 못하고 뼈나 근육은 그래도 근육은 실제로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뼈도 뭐 모형으로도 많이 있어서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가 있지만 신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더 생소하게 느껴져서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 굉장히 밀접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아래에 있는 2개의 목차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신경 공부를 해야 되고 신경이라고 하면 이렇게 보잖아요. 상완신경총이고 여긴 지금 뭐 하지의 앞쪽으로 흐르는 신경을 보고 있고 여긴 뒤로 흐르는 세이크럴 플렉서스랑 여기 뭐 룸바 플렉서스랑 옥트레이러 널브, 뭐 피모럴 널브 이런 게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보려고 하니까 일단 짜증나죠. 뭐 되게 많고 근육이 각각의 그런 신경들의 지배를 받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걸 외웠다고 한들 금방 까먹고요. 또 이 신경 말고도 너무 많은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포기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열심히 외웠더니 팔에도 이렇게 손가락까지 뻗어나가는 신경은 이렇게 있고 다리까지 뻗어나가는 뭐 신경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각각의 근육들을 막 외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뭐 예를 들어 팔마스 롱거스가 어느 신경 지배를 받아? 라고 딱 물어보면은 잠깐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 근육의 위치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외우고 있지 않아요. 신경이 지나가는 그 길만 외우고 있고 그 길에 있는 근육들이 당연히 그 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연관지어서 특별하게 외우지 않습니다. 다만 뭐 이렇게 키가 되는 표적이 되는 근육들은 당연히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지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전혀 우리의 좀 관심 밖에 있는 근육들까지도 면밀하게 외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경은 다른 것도 그러하지만 점점 이렇게 거시적으로 크게 공부하면서 좁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전공 책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근골격계들만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근골격계에 있는 굉장히 작은 일부의 신경들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시적이고 굉장히 자세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할수록 너무 더 깊이 있어지고 자세해지고 현장과는 괴리감이 더 느껴지니까 자꾸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알면 굉장히 재밌어요. 신경을 알면. 그래서 오늘은 신경을 보다 이렇게 넓게 접근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정도는 알죠.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는 알죠. 그죠? 중추신경계는 뇌고 센트럴 너브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CNS라고 하고 나머지 이렇게 사지로 뻗어나가는 걸 우리 말초신경계라고 하죠. Peripheral Nerve System이라고 해서 PNS라고 하죠. 이 정도는 다들 알죠. 이 옆에 이건 뭡니까? 제가 1강에서부터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쵸, 뉴런은 맞는데 뉴런이 뭐죠? 한국말로 이걸 번역하면? 네, 맞아요.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체의 기본 단위라고도 합니다. 신경세포체의 기본 단위.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건 왜 알아야 되냐? 이 기본 단위를 왜 알아야 되냐? 단순히 기본이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 이런 뭐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좀 맹목적인 이런 말 대신에 이거에 대한 이유를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신경세포체 뉴런은요 뇌에도 있고요 우리 허벅지에도 있어요. 온 몸에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습니다. 다. 우리 온 몸이 이렇게 신경 지배를 다 받죠.
전부 다 있어요. 뇌에 있는 건 1 마이크로미터래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겠죠, 당연히. 허벅지 쪽에 있는 건 90cm짜리도 있대요. 이렇게 크기도 다양하고 얘네들도 깊이 들어가면 종류도 더 다양합니다. 다극도 있고요. 두극도 있고요. 호극도 있고요. 각각 타입별로 전도되는 이 시간들도 다르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얘네들도. 그리고 이 뉴런이 거의 뭐 1000억 개? 몇 조 개? 이렇게 된다 그래요. 이 숫자만.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인문학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의 우주 같은 걸로 표현하죠. 우주가 우리가 상상 이상,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광활하다고 하죠. 그것과 똑같은 게 우리 뉴런들이에요. 이 신경세포체들이 어떠한 명령을 받고 자기네들이 조직화돼서 그룹화돼서 활성화되는 가지의 수가 무한대예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여기 이 시냅스를 통해서 이 뉴런과 이 뉴런이 지금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뉴런이 다른 인접 뉴런과 연결될 수도 있고 두 개가 같이 연결될 수도 있고 얘만 연결될 수도 있고 이렇겠죠. 근데 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뇌로 따졌을 때 1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한 명의 사람을, 한 명의 인간을 우주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다시 강조드리면 이 뉴런은 온 몸에 다 있습니다. 온 몸 어느 곳에도 다 있어요. 모든 곳에 다. 전부 다. 이게 인간을 이루는, 어찌 보면 기본적인 단위들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걸 글로 이제 좀 나눠 볼게요. 신경을. CNS랑 PNS를 나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뉴만 책이나 기능해부학 책에서 펼쳐서 신경을 딱 처음 접하는 신경은 여기에요. 신경계를 일단 둘로 나누는데 그중은 말초신경계도 또 둘로 나뉘고요. 근데 또 여기에서 그중에 체성신경계, 몸신경계에서도 뇌랑 척수신경으로 나뉘는데 척수신경도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여기에서 굉장히 극히 일부를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계 전체가 이렇게 큰데 굉장히 작은 일부만 공부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제가 이 경우의 수가 무한대라고 했죠.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공부하고 배운 그 신경의 하나만, 그 신경을 하나 풀었다고 해서 이 전체가 다 풀리지 않아요. 어떠한 배합과 배선은 좀 좋아졌을 수 있겠지만, 어떠한 뉴런들의 조합은 좋아졌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은 전체들이 다 같이 발화된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더 많이 발화되고 좀 덜 발화되는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를 다 이야기할 거예요. 대신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할 척수신경에서 몇몇 주요한 신경들은 당연히 좀 더 세밀하게 볼 거고. 자, 그래서 먼저 중추신경계를 볼게요. 일단 뇌가 가장 중요하겠죠. 뇌는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뇌, 이제 간뇌, 뇌간, 브레인스팀이라고 하는 뇌간, 그리고 소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4부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대뇌가 이렇게 크게 쌓여 있고요. 여기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는 데가 간뇌예요. 그리고 간뇌 아래 이쪽, 이 부분이 뇌줄기 브레인스팀이에요. 중뇌, 뭐 다리뇌, 다리부, 뭐 뇌교, 그리고 연수, 순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소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네 덩이 정도라고 보면 돼요. 대뇌에서는 어떤 역할을 주로 많이 하냐면 그냥 인간다운 거예요. 짐승과 다르게 우리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 제일 많이 해요. 사고, 기억,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관장하고, 특히 우리 쪽 영역에서는 운동에 대한 의식적인 명령 조절을 다 여기서 해요. 이쪽에서, 대뇌 기저 핵에서 다 여기서 합니다. 시상은 뭘 하냐면요, 대뇌를 도와줘요. 그래서 서로 연동을 잘 합니다. 그리고 시상 위치 보면은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아래쪽, 우리 뇌줄기 브레인스팀에서, 그러니까 척수는 사지 말단으로부터 퍼져 있는 신경들의 정보를 이렇게 쫙 모아서 뇌로도 올려줘야겠죠. 그런 중간 이런 통로 역할도 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 대뇌가 내리는 결정이랑 판단 이런 것도 같이 서포트 해주고. 시상에 근데 더 중요한 것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더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시상 하부에서 우리 그 모든 감각들 있죠. 감각들과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이런 계통들이 조절이 돼요. 다 여기서 처리가 돼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제 여기도 또 뇌줄기 브레인스팀을 세 구간으로 나눠놨는데 여기서도 여기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몸, 즉 척수로부터 오는 정보들을 받아서 뇌로 올려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요. 이따가 배우겠지만 우리 뇌신경, 크레니얼 nerve에 얘네들이 중심 핵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소뇌. 소뇌는 뭐 이런 균형을 잡을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우리가 움직임에 있어서 좀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반응하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 주는 게 소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대뇌 있고 간뇌, 시상과 시상하부 그리고 뇌줄기, 브레인스팀 그리고 마지막 소뇌 이렇게 4개 정도로 영역이 나눠져 있고요. 이것은 영역이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것이고 제가 아까 뉴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얘네들도 우리 눈에 보이기는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실은 뉴런들 1 마이크로미터짜리 애들이 막 합쳐진 거죠. 그래서 뭐 이쪽을 건드려도 이 앞쪽 영역에서 우리가 뭐 위치라든지 기억이나 사고 이런 것들을 관장하거든요. 앞쪽 영역, 대뇌 앞쪽에서. 이쪽이 막 그 활성화가 되고 발화가 돼도 여기 다 똑같이 활성화되고 발화돼요. 근데 여기가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치게 되면 물론 이쪽이 주로 담당하는 역할의 기능이 떨어지겠지만 다른 아이들이 이걸 대신하려고 해요. 이걸 바로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요. 신경가소성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요. 신경가소성이 굉장히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쓰면 강해져요. 빨라지고 그 배선들의 연결은 더 훨씬 강해집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쓰지 않으면 그게 아예 퇴화가 돼요.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뇌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뇌도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은 중추신경계의 이야기를 했고 이제 말초신경계로 넘어간 거예요. 말초신경계 중에서 자 이제 체성신경계로 간 겁니다. 체성신경계는 몸 신경계, 자율신경계는 다시 체성신경계는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척수신경 아까 봤던 뭐 메디안 널브라든지 피모럴 널브라든지 우리가 움직이고 사용하는 근육들 다 이거예요. 체성신경계. 여러분들 체성신경계 중에서도 척수신경계 중에서도 뭐 상완신경총 중에서도 그 다음에 정중신경을 공부한 거예요. 다 이거예요. 지금 볼 거는 체성신경계 중에 뇌신경을 볼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율신경계는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뒤에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말초신경계 중에서 크레니얼 널브라고 책 보면 CN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이거의 약재. 뇌신경, 12쌍을 가지고 있는 뇌신경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쌍입니다. 이게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이 뭐라 그러지 이거? 아라비아 숫자라 그러나? 이거? 뭐라 그러지? 이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뭐 쓸데기 없는 소리긴 했는데 어찌됐건 그 우리가 흔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척수신경에는 하나의 신경도 그러니까 즉 메디안 널브가 운동신경만 관장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이렇게 손목을 리스트 플렉션하고 엘보 플렉션을 도와주는 근육들을 메디안 널브가 운동신경으로 신경을 지배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손바닥의 감각도 같이 지배해요. 2개를 합니다. 2개를. 척수신경 같은 경우는. 근데 뇌신경 중에서는 둘 다 하는 애도 있고요. 특히 3차 신경 같은 애들은 둘 다 해요. 지금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들이 감각이에요. 이런 옆면의 감각들. 광대뼈, 이 옆에 있는 이 관자근에 있는 템포럴리스에 있는 이런 옆에 감각들.
그 똑같이 턱을 움직이고 이 관자가 움직이는 이런 근육들의 움직임도 같이 해요. 근데 후각신경이나 시신경 보면 감각만 있어요.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뇌신경 중에서는 어떤 아이들은 운동신경만 지배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감각신경만 지배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것을 둘 다 같이 지배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이 지배하는 아이들을 혼합신경이라고 하고 가장 좀 많이 등장하는 게 3차 신경, 5번째 뇌신경이랑 미주신경, 10번째 뇌신경이에요. 미주신경 같은 경우는 가장 그 몸 전체로 많이 퍼져 있는 신경이에요. 우리 이 뇌신경들 중에서. 그리고 부교감 신경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보면 그래서 내장 장기들 굉장히 많이 신경 지배하는 그림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운동신경으로는 뭐 입천장이나 목젖 같은 데들의 운동신경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3차 신경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씹기, 이 옆면에 있는 근육들 이런 아이들을 운동과 감각을 같이 지배해요. 그래서 왜 최근에 우리 오픈 채팅방에 어떤 선생님께서 이쪽에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했었고 그 예전에 히스토리도 있다라고 해서 뭐 저도 그랬고 다른 선생님들도 코멘트를 주셨던 게 3차 신경통에 의심되니까 신경외과를 가봐라 한 게 이제 요건 거죠. 근데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뇌는 다 같이 발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차 신경의 자리면 이쪽 자리겠죠. 여기가 이렇게 좀 아프면 실제로 봤던 3차 신경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 근처에 있는 다른 아이들의 문제 때문에 인접해 있는 애까지 영향을 미친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연관통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신경 가소성이 좀 잘못 사용된 거죠. 통증이 옮겨간 거예요, 옆으로. 신경 가소성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할 건데 여기에 굉장히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뇌 안에서 땅 따먹기예요, 계속. 자기네들의 영역을 계속해서 넓히려고 해요. 아까 많이 쓰면 강해지고 활발해진다고 했죠. 쓰지 않으면 없어지고 퇴화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자꾸 안 쓰면 더 많이 쓰는 애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운동을 지도해 보거나 그냥 뭐 이렇게 운동 같은 걸 할 때 몸을 굉장히 이상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같은 움직임인데도 몸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들도 이런 예가 될 수 있어요. 제 이 얘기는 뒤에서 더 조금씩 더 많이 나오니까 뒤로 가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12개의 지금 뇌신경을 봤고요. 다음은 말초신경계 중에서도 척수신경,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척수신경들을 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가장 근원적인 움직임의 원리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요즘 유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유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운동 조절, 모럴 컨트롤. 모럴 컨트롤이 운동 조절이 운동 학습이라는 학문의 세부 영역이고요. 운동 학습은 보통 스포츠 심리학에서 다루는 분야입니다. 심리학이라고 하니까 뭔가 그 뭐 이렇게 좀 내적인 마음과 관련된 걸 뭐 하지 않을까, 뭐 그것도 맞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심리학을 우리가 좀 구조적으로 기계적으로 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분야가 뇌예요. 뇌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뇌 구조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움직임이 어떻게 규명되는지, 뇌에서부터 움직임이 어떻게 규명되는지 그것을 밝히는 학문이에요. 운동 조절도 그 안에 이제 세부 학문이고요. 사실 모럴 컨트롤이라 그러면 되게 뭔가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스쿼트 해도 신경은 쓰여요.
바벨로 해도 신경은 쓰여요. 모tor 컨트롤 그게 뭐 그게 별게 아니고 그냥 어떠한 특정한 신경들이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게 혹은 덜 활용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모tor 컨트롤이라는 학문 분야가 왜 그렇게 인기가 지금 막 있는 것 같이 느껴지냐면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과 좀 다르게 접근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게 효과가 좀 더 있는 것 같고 효과가 좀 더 빠른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일 뿐이에요. 두 개가 좀 결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다시 정리하면 얘네 둘 다 뇌에서부터 움직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CNS가 명령을 내리면 PNS로 쭉 퍼져나가겠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이죠. 그것을 이 운동학습 학문에서는 모럴 비헤이비어이라는 학문에서는 크게 굉장히 많은 이론이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CNS부터 PNS까지 가는 걸 정보처리 이론이라는 학문으로 다시 정보처리 이론으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도 이게 열린 회로고 이게 닫힌 회로인데 둘로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나눴을 때. 그러니까 움직임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움직임을 하겠다. 실행기가 움직임을 결정하고 효과기는 그 움직임을 해내는 겁니다. 그냥 자, 뭐 야구로 예를 들게요. 투수가 공을 던졌어요. 공을 딱 던지는 순간 타자가 이거 친다 생각이 들었죠? 휘둘렀어요. 끝. 뭐 이걸 뭐 안타를 치든 파울을 치든 아니면 스트라이크를 먹건 이게 지금 열린 회로 조절이에요. 그리고 이쪽 닫힌 회로 조절은 이거 쳐야지 했는데 이거 커브네? 변화구네? 하고 배트 스윙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멈췄어요. 이걸 이제 감각과 느낌으로 아는 거죠. 이 닫힌 회로 조절에서는 이 비교기가 들어가요.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기를 올려요. 야, 휘두르면 안 돼. 멈춰야 돼. 해서 멈추게 된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움직임의 이론이죠. 생태학적인 이론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람이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은 유기체라는 인간으로 표현할게요. 인간과 그 인간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 과제, 야구로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투수가 공을 던지면 타자가 배트를 휘둘러야 된다라는 그 과제, 그 환경. 뭐 이날 비가 왔으면 당연히 움직임에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홈이니 어웨이니에 따라서도 구장이 그런 거에서 또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야간 경기여서 라이트가 켜져 있다거나 아니면 타석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임이 조금씩 다 달라질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움직임이 이런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그 이론을 제시한 게 생태학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뭐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움직임들을 다 이것들로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현장에서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떠한 움직임들을 이 이론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떠한 움직임을 이 이론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고 그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가장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아니면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항상 지난 시각과 움직임 강좌에서도 그렇고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셔가지고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뭐 조금 더 설명을 보태 보면요. 얘는 이 열린 회로 조절에서는 움직임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빠른 움직임만 돼요. 수정 못합니다. 얘는. 장점이자 단점이 빨라요. 대신 수정 못해요. 얘는 수정할 수 있어요. 아까 이렇게 이거 변화구네 하고 딱 멈추는 것처럼 수정은 됩니다. 하지만 좀 느려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
들어가죠. 여기는 감각이 사실 그렇게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기에서 이걸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내가 어떤 이 물건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몇 킬로인지 몰라요. 무게가 얼마인지 몰라요. 이 정도 힘으로 들면 되지 않을까 해서 딱 들었는데 들리네. 맞아. 그러면 됐는데 딱 들었는데 이거 안 들리잖아 해서 힘을 더 주거나 혹은 가볍네 해서 힘을 빼거나 이거 감각으로 느끼는 거죠. 맞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뭐 물건에 비유하면 이거예요. 살짝 들어보니까 이씨 이거 되게 무겁네 하면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붙죠. 과제와 환경이 변하면서 유기체가 더 이제 몸을 움직여서 더 가까이 붙고 몸을 긴장시키겠죠. 근육들의 텐션을 올리고 몸의 긴장도를 높여서 이걸 들으려고 하겠죠.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강의 슬라이드로 넣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CNS와 PNS가 명령 체계라기보다는 상호 호환되는 체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정보 처리 이론을 놓고 봤을 때 CNS 중추신경계가 굉장히 최상위에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 최상위 포식자 같이 여기서만 무조건적으로 명령이 내려와야만 하는 것 같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기도 쉽고 근데 그게 아니라 둘은 같이 상호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뇌와 몸이 계속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둘이 그냥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더 우호하거나 열하지 않은 그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음. 말초신경계인데 말초신경계 말초신경계 중에서 자율신경계 다시 조금만 위로 올라갈게요. 지금 열심히 여기 설명했죠. 뇌신경 12쌍 설명드렸고 촉수신경은 방금 정보처리 이론과 생태학적 이론을 설명드리면서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 여기로 온 거예요. 말초신경계 중에서도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죠. 뭐 다들 아실 테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교감신경계는 투쟁, 도피, 이런 흥분을 고조시키는 아드레날린 아시죠?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고 우리가 운동을 막 격렬하게 하고 있을 때 잠이 온다거나 소화가 돼서 화장실 가고 싶다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소화 기능을 이렇게 억제시키고 내장으로 가는 장기들로 가는 혈류를 증진시키기보다는 근육으로 가는 혈류들을 막 증진시키죠. 그래서 이 눈동자도 더 확대시켜서 멀리 보려고 하고 많은 정보를 받으려고 하니까 빛을 더 많이 막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고 부교감 신경계는 어때요? 휴식, 에너지 채우는 거.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거나 밥 먹고 이렇게 하면 졸리죠. 그럴 때 갑자기 근육들이 막 미친 듯이 혈관이 막 미친 듯이 뛰지 않잖아요. 그죠? 소화, 흡수, 회복, 휴식 이런 것들을 이제 관장하는 게 부교감 신경계고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 책에서는 우리 자율신경계를 얘기할 때 이 정도만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골격 기능회복학 책에서 아니면 자율신경계 얘기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책들도 굉장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넣어놨냐 하면 이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뒤면 저기 센터를 오픈을 하는데 정말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픈을 못할 뻔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자금에 문제가 생겨서 돈이 안 굴러간다고 하죠. 그래서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제가 원하는 시기에 오픈을 못할 뻔하고 손해를 크게 볼 뻔했어요. 그럴 때 스트레스가 엄청 나겠죠. 교감신경계가 여기 보면 심장에도 있죠. 그러면 저는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너무 많이 왜냐면 나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꼈거든요. 옛날 수렵과 채집 시절처럼 뭐 사자랑 호랑이가 쫓아오는 게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게 우리한테 위협이 되잖아요. 심장이 막 빨리 뛰는 거예요. 그러다
두세 번 정도는 가슴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왔습니다. 이걸 이렇게 꽉 조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뭐 말도 못하죠. 뻑! 할 정도로. 교감신경이 엄청 활성화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제가 오른쪽에 흉곽출구 증후군이 있어요. 이 팔이 저리는 증상인데, 목이랑 팔이 저리는 그 증상인데, 재밌는 건 이 상완신경총이 이 가슴 쪽 교감신경이랑 같이 묶여 있어요. 그 둘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한번 오니까 이게 엄청 심해졌어요. 역대급으로. 팔을 들 수가 없어요. 움직일 때마다 아파요.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가 전체가 다 발화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똑같아요. 맨날 여러분들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진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되어 있는 세부한 것들을 좀 더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자율신경계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 이 교감신경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척추 있죠. 척추가 이렇게 쫙 있고 그 안에 척수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신경들이 쫙 말초로 쭉 뻗어나가는데, 교감신경계는 이 교감신경절이라고 하는 얘네 있죠. 동그랗게 생긴 애들. 얘네들이 이렇게 쭉 아래로 쭉 길게 L 한 원 정도까지, 유추 1번 정도 레벨까지 이렇게 뻗어 있어요. 위로는 흉추 한 1번 정도 붙어요. 그렇게 이렇게 뻗어 있고, 얘네들이 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목 쪽까지도 같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절에 도달하기 전과 이 절에 도달된 후로 이렇게 나뉘어요. 얘네들 신경절이라고 하는데, 신경절이 전 섬유와 신경절이 후 섬유 이렇게 나눕니다. 교감신경절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래서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신경절의 도달, 신경절부터 어떠한 표적 기관들까지 도달하는 신경절이 후 섬유들에서는 여기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 교감신경절 전까지는 아드레날린 분비가 안 되고, 교감신경절 이후에 표적 기관들로 들어갈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요. 부교감신경계는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 우리 공부했던 뇌신경들 중에서도 3번, 7번, 9번, 10번 뇌신경, 3번, 7번, 9번, 10번 뇌신경과 S1에서 S2 레벨 정도 되는 이 레벨, 이렇게 5가지에서 똑같이 이 부교감 신경들이 이렇게 표적 기관들을 지배하게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제 가슴 통증이랑 목 통증이 교감신경들과도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호흡과도 또 연결될 수 있죠. 우리가 심장박동이 증가가 되면 어떻습니까? 숨도 굉장히 빨라지죠. 교감신경이 굉장히 활발해진다는 것은 투쟁 도피, 그 흥분성이 높아지니까 심박수도 증가되고 근육들의 뭐 활성도라든지 긴장이 항상 고조되는 상태죠. 근데 사람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통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다고 가정하면 아픈 부위는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구축이 되죠.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긴장을 계속하고 있죠. 특히 거북목 강좌에서도 말씀드렸고 시각검진 강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눈의 피로도가 높으면 교감신경계도 막 올라간다 그랬죠. 여기 보면 눈의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긴장도가 높아지면 결국 몸 전체의 긴장도가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을 때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구조적으로 이 TOS를 흉곽출구증후군을 좀 잠식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해준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약을 먹은 거예요. 교감신경계 흥분도를 낮추고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을 먹고 진통제를 먹은 겁니다. 그 뭐 좀 오해 같은 걸 해서 트레이너들 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은 뭐
안 먹는 게 좋아, 무조건 나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필요할 땐 먹어야 돼요. 통증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통증의 신경가소성이 잘못돼서 나쁜 배선을 더 나쁘게 만드는 이런 역효과를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앞에서 그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이론 내용들이라 뒤로 가면서 조금 더 앞의 내용들을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쭉 훑은 거예요. 굉장히 크게. 이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는 척수신경 쪽으로 깊이 좀 들어가 볼게요.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디스크라는 말 많이 하시죠. 저림, 뭐 디스크가 있었다. 그래서 뭐 혹은 뭐 지금 팔이 저리다, 다리가 저리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디스크에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고요. 이것도 좀 크게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안에 뭐 들어가 있죠? 이게 지금 척추잖아요. 흉추인 것 같은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척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럼 여기 지금 이 뭐 예를 들어 T5, T6라고 하면 이쪽으로 누군가 빠져나오겠죠. 이 빠져나오는 애는 누구죠? 맞아요. 척수신경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척수가 들어있는 구멍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vertebral foramen이라는 이 큰 구멍이에요. 척수 자체가 스파이널 코드가 안에 들어있어요. 뭐 디스크가 팽윤이 일어났건 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간에 이 척수관이 좁아지게 되면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이 신경들이 전부 다 압박을 받겠죠. 그래서 허리가 뭐 저기 허리 협착증, 디스크 협착증이라고 했을 때 보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움직이다 보면 양 다리에 힘이 다 빠진다거나 아니면 양 다리가 전체가 다 그런다거나 또 이런 경우들은 또 특이한 게 보통 디스크라 그러면 구부리면 디스크가 이제 뒤쪽으로 삐져나와서 신경을 더 압박해서 더 아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구부리면 이 공간 자체는 넓어져요. 그래서 편안해합니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우측에 있는 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쪽만 눌리는 거. 그러니까 즉 옆으로 빠져나오는 intervertebral foramen으로 나오는 신경 가지 갈래 중에 하나가 눌린 거예요. 이렇게 수액이 혹은 추간판이 이렇게 탈출을 해서 한쪽이 눌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 방향으로 기울이거나 압박력이 증가되면 통증을 느끼겠죠. 맞죠? 여기에서도 신경 가소성이 똑같이 활용이 돼요. 이렇게 통증을 느껴서 압박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C4, 5 레벨이라고 할게요. 4나 5 레벨? 그러면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저리겠죠. 실제로 디스크 때문에 팔이 저리다고 하면은 이런 감각 분포를 따라요.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이 그림처럼 뭐 4, 5 레벨이면 아 이렇게 절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아니면 5, 6입니까? 이렇게 절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저리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명확한 건 이렇게 타고 내린다고 표현은. 손만 저려요가 아니라 여기만 좀 저려요가 아니라 이렇게 저린다고. 뿌리부터 눌렸으니까. 나무에 뿌리부터 눌려 있으니까 가지들이 다 같이 눌린 거죠. 연결되어 있으니. 그리고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수신경은 감각도 지배하고 운동신경도 지배한다 그랬죠. 그럼 5, 뭐 6 레벨 정도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엘보우 플렉션이나 리스트 익스텐션 같은 것들의 운동 지배 능력이 떨어져요. 그럼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도수 근력 검사 같은 거죠. 그 해당 근육들의 근력을 평가해 보는 거죠. 그 허리 디스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뭐 3는 잘 안 일어나고 4, 5, S1 레벨 보시면 무릎 펴는 거, 무릎 굽히는 거 이런 것들 힘이 떨어지죠. 허리가 아프면.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력 검사를 같이 해보는 거죠. 여기에서도 신경가소성의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지금 우측 신경이 눌리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팔이 더 저려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덜 저려야 돼요. 저리지 않거나. 근데 이렇게 해도 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왜? 이미 팔이 저리다라는 게 내 뇌에 인지가 됐으니까. 팔이 저려서 생기는 뇌의 자극이 그 뇌 안에 있는 뉴런들의 신경세포체의 발화가 커졌어요. 얘네들을 팔이 저리는 걸 계속 느끼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니까 이 안에서 작았던 그 맵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연결도 빠르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더 저려야 되는데 비슷한 고개 움직이면서 이걸 같이 저리게 만들어요. 이걸 막아야 된다고요. 이걸 막아야 된다. 또 긍정적인 신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떼어낼 수도 있고 신경 뿌리부터 이렇게 저리니까 손 움직이거나 뭐 아까 말했던 엘보 플렉션이나 리스트 익스텐션 같은 데 근력들이 떨어진다 그랬죠. 대신 이렇게 하면 통증은 덜하네. 그럼 여기에서 손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감각은 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 이거 아플 줄 알았는데 저릴 줄 알았는데 안 저리네요 하면서 통증을 점점 차단시킬 수 있어요. 통증을 점점 차단시킬 수 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신경. 지금 이 얘기 좀 더 이어서 가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ervical spine에 문제가 있으면 1번부터 해서 다 저려야 돼요. 그 중에서 지금 메디안 널브라고 가정해 볼게요. 메디안 널브는 이렇게까지 감각을 지배하거든요. 팔 이렇게 타고 와서 이 약지는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엄지 쪽으로. 근데 클라이언트가 왔는데 팔이 저래요. 근데 저 목 디스크가 있대요. 그럼 이제 벌써 겁먹었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고개 이렇게 움직여 보라고 하고 실제로 고개를 움직이거나 뭐 구부렸다 폈다 하거나 옆으로 움직이거나 할 때 진짜 신경 뿌리부터 디스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면 반드시 타고 내려오는 현상이 반드시 강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부만 저린다라고 하면은 지나가는 통로에서 뭔가 막혀 있을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cervical 스파인의 문제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흉곽출구 증후군, 이 스케일링 트라이앵글, 사각근 트라이앵글에서의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프로네이터 테레스, 이 손을 엎침을 만들어주는 이 팔꿈치에 있는 여기에서도 메디안 널브가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많이 알고 있는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신경이 지나가는 주행 경로만 잘 알고 있으면 이걸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주의해야 할 게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 여기만 저리다고 했고 지금 배운 내용으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만 저린 거니까 여기는 문제가 없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목 디스크가 신경뿌리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여기 저리는 거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만 저리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프로네이터 테레스 신드롬이 너무 심해서 여기만 저리게 느낄 수가 있거나 혹은 목은 괜찮은데 이 가슴 쪽이나 뭐 이런 팔이 좀 저리다. 흉곽출구 증후군의 문제가 너무 심해서 이걸 못 느낀 걸 수도 있어요. 둘 다 같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올 수도 있고 둘 다 같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건데 무튼 신경 뿌리에서부터 잘못된 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들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시도해 나가다 보면 여기에 진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다 괜찮아질 것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문제만 남겨놓으면 돼요. 이 문제는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죠. 맞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흉곽출구 증후군이 이런 거예요. 이게 쇄골이고 첫 번째 갈비뼈고 여기 옆에 이제 사각근이 있는데
이 사각근 중간에서 상완신경총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쇄골 아래에 있는 터널을 통과하고, 첫 번째가 사각근 터널이고요. 두 번째가 쇄골 아래에 있는, 쇄골 아래와 첫 번째 갈비뼈가 있는 터널이고, 세 번째가 이 소흉근 아래 서브아크로미얼 스페이스, 이 공간 터널, 여기에서 이 상완신경총이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교감신경이 T1 정도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죠. 뒤쪽에서 이렇게 T1에서 나와서 목까지 올라가요. 상완신경총이 같이 맞물리게 돼요. 상완신경총에 같이 맞물리게 돼서 여기서 교감신경이 같이 압박을 받아서 손의 냉감이나 손의 저림 증상을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교감신경이 같이 압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할 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육에 있는 모세혈관들을 확장시켜가지고 혈류량을 막 공급해줘야 되는데 혈액이 안 간다고. 그래서 저리거나 손에 냉감이 느껴진다. 그럴 수도 있다고. 단순히 상완신경총의 압박으로만 인해서 신경이 눌려서 저린 것뿐만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문제로 이것이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괜찮나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거나 혹은 이 자율신경계통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약을 먹으면 증상이 더 호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가 그 이야기. 이건 지금 상완신경총인데 이거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죠? 여기 옆에 있는 이 글자들은 이거를 방금 봤던 메디안 넓으면 이렇게 쫓아가면 돼요. 얘네들 가지니까 뿔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렇게 쫓아가면 돼요. 여기 있네. C5부터네. 이렇게 쫓아가면 돼요. 그럼 메디안 넓고. 이렇게 또 쫓아가면. 여기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너무 열심히 외우지 않아도 돼요. 신경 이거 시험 보는 거 아니면 그렇게 안 외워도 돼요.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와가지고 메디안 nerve는 몇 번 신경 뿌리에서 시작됩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응? 괜찮아요. 대신 이거를 기억해야죠. 얘네들이 어떻게 주행을 하고 어느 신경을 지배하고 있는지. 신경은 이렇게 지나가고 운동신경은 이렇게 지배를 해요. 손목을 굽히는 근육들이 많죠. 그리고 감각신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감각신경 지배를 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보는 메디안 nerve 스트레칭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the carpal tunnel stretch라고 되어 있죠. carpal tunnel stretch라고 되어 있는 게 메디안 nerve가 여기까지 지나가니까 이 carpal tunnel을 통과해서 지나가니까 여기 carpal tunnel이고 메디안 nerve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 스트레치를 하면 신경도 늘어나요. 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치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플로싱과 스트레칭 뭐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이거 확실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메디안 nerve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팔을 이렇게 최대한 멀리 늘어뜨리면 이 각도보다 이게 더 멀죠? 그러면 신경이 더 늘어나겠죠? 맞죠? 스트레칭이 더 많이 되겠죠? 지금 머리가 이렇게 있고 상완신경총이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이 고개를 이쪽으로 레터럴 플렉션 했어요. 그러면 신경이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신경인데 신경이 더 레터럴 플렉션을 이쪽으로 했으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요. 맞아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줄어들겠죠. 그리고 손바닥, 손가락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손을 이 리스트를 익스텐션 시키지 않고 플렉션을 시키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경을 이 스트레칭하고 신경 가동수를 할 때 많이 쓰는 스킬 중에 하나가 플로싱이라고 치실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렇게 보이려나? 조금 보이네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가 손목을 리스트 플렉션 했으면 같은 방향으로 보내고 있죠. 이렇게 해도 같은 방향이에요. 이게 지금 플로싱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하면 이제 스트레치. 그렇죠.
요거 따라해 봅시다. 메디안 nerve가 머스큘러 큐테니언 nerve랑 비슷한 위치여서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바로 메디안 nerve를 할 거니까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새끼손가락 쪽은 지금 메디안 nerve가 관장하지 않죠. 얘는 어너 nerve 쪽이니까 얘는 빼요. 약지까지는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피세요. 최대한 손목을 익스텐션 신전시켜서 피세요. 쭉 피세요. 어깨가 위로 솟으면 안 돼요. 어깨 자연스럽게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하면 쭉 늘어나는 거 느껴지나요? 여기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아래로 젖히고 움직여보세요. 팔의 위치도 너무 아래로 내리지 말고 조금 더 위로 올리고 어깨랑 수평하게.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젖힐 때 신경이 쫙 더 늘어나는 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이걸 옆으로 바로 해봐도 돼요. 벽 같은 데가 있으면 손을 똑같이 뒤집어 놓고 이걸 이렇게 지금 벽에 손을 대거나 앞으로 손을 뻗어서 댈 때도 이 손목을 회전시키는 각도가 중지가 거의 바로 아래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살짝 덜 내려가면 안 되고 확 비틀어서 내려가야 돼요. 팔을 쫙 펴고 우측으로 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신경의 가동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리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도 저기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저기 좌골신경통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허리 아픈 사람들한테 좀 굉장히 많이 불리우는 신경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아프다 그러면 똑같이 intervertebral foramen에 문제가 생긴 이쪽 한쪽 구멍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한쪽만 아픈 거겠죠? 이렇게 얘도 이렇게 타고 내려오다 보면 좌골신경은 지금 이쪽에 있어요. 뿌리까지 저린 거면 다리 전체가 다 저려야 돼요. 발까지. 근데 또 중간중간에 뭔가 건너뛰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popliteal entrapment syndrome. 이 무릎 뒤쪽으로 보이세요? 지금 신경 지나가는 거? 이 좌골신경은 내려오다가 이 무릎 쪽에서 둘로 나뉘어요. 티비아 널브랑 피뷸라 널브로 나뉘어요. 티비아가 정강이잖아요. 티비아는 곧게 아래로 쭉 떨어지고 피뷸라 널브는 이렇게 휙 돌아가지고 앞으로 가요. 그럼 이쪽에서 지금 뭔가 막혀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손목에만 터널 증후군이 있는 게 아니라 발목 터널 증후군도 있어요. 피뷸라 널브, 티비아 널브 나눠져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아래로 오다가 이 티비아 널브는 발바닥을 신경 지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발바닥 안쪽 지금 복숭아뼈 있는 데서 안쪽 가쪽으로 나뉘어서 발바닥을 이렇게 신경 지배해요. 근데 이 터널이 막히면 발이 저릴 수 있어요. 자, 조금만 더 이 아래쪽 신경을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말총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척수에서 L1 정도까지만 척수신경이 이렇게 좀 큼지막한 줄기로 나와 있고 그 아래 영역들은 말의 꼬리가 이렇게 갈래가 되게 많잖아요. 약간 얇은 레게 머리 실 따놓은 것 마냥 이렇게 많이 있죠. 그것을 이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갈래로 되어 있고 이 갈래는 뒤쪽으로도 빠져나가고 이렇게 앞쪽으로도 빠져나와요. 그래서 룸바에서 허리뼈 레벨에서 나온 걸 룸바 플렉서스. 플렉서스는 신경 가지들, 다발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신경 다발이에요. 신경 총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아래 허리 영역에서 나와 있는 세이크럴 플렉서스. 룸바 플렉서스에는 앞쪽으로 빠져나오는 피모럴 널브가 있어요.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앞쪽 허벅지 근육들을 많이 신경 지배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obturator nerve, 이 폐쇄 구멍, obturator foramen 빠져나와서 내전근들 주로 신경 지배하는 obturator nerve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신경을 지배하는 게 sacral plexus예요. 좌골신경. 좌골신경이
그레이릭 사이릭 포레이맨이라는 이 구멍으로 이 사이릭 널브가 여기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상근이 그 위를 지나가건 아니면 그 아래로 지나가건 좌골신경이 이상근을 통과하건 이건 사람 뭐 얼굴 생긴 것처럼 타입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하여튼 이상근이 이 인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상근 증후군이 좌골신경통과 같이 함께 분리우게 된 것들이고요. 좌골신경의 위치는 이렇게 빠져나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 무릎에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티비아 널브와 피뷸라 널브로 나뉘게 돼요. 이렇게 나뉘게 돼서 티비아 널브는 그대로 아래로 쭉 떨어져서 안쪽 복사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안쪽 발바닥, 가쪽 발바닥 신경지배예요. 그러니까 발바닥 신경지배는 티비아 널브예요. 그리고 가쪽으로 여기 무릎에서 가쪽으로 빠져나오는 피뷸라 널브는 발 앞쪽 신경지배 해줘요. 얘도 두 개로 나뉩니다. 얕은 쪽, 깊은 쪽. 얕은 쪽은 얘 이름 자체가 피뷸라 널브잖아요. 그래서 피뷸라리스 신경지배예요. 피뷸라리스 롱거스, 피뷸라리스 브레이비어스 두 개. 셋째 셋째 종아리근 피뷸라리스 트리티어스는 저기 깊은 가지 신경 지배를 받고 얕은 가지 종아리 신경은 얘네 둘이에요. 깊은 가지는 대표적으로 TA, 티비얼리스 안테리어, 발가락 편근, 뭐 엄지 편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또 등 쪽으로 이렇게 바깥쪽과 등 쪽 감각 분포를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발바닥 쪽 감각 분포를 가지고 있죠. 다시 티비아 널브 뒤로 갑니다. 뒤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아리 근육들 신경 지배해요. 발바닥 이 발목의 안쪽 복사뼈 지나서 발바닥 안쪽과 괄쪽 신경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과 이렇게 장단지 쪽에 감각 신경 지배를 해요. 피뷸라 널브는 피뷸라리스 신경 지배하고 정경골근 티비얼리스 안테리어나 아니면 제 발가락 편근들, 엄지 편근들 그리고 뭐 이렇게 운동신경 지배하고 감각신경은 발등 쪽, 정강이 쪽 이쪽을 감각신경을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릭 널브 스트레칭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 모르시나요? 우리 방금 메디안 널브 막 이렇게 신경가동술 한 것처럼 이것도 똑같아요.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허리를 이렇게 좀 세워 보시고 이것처럼 따라해 볼게요. 이 그림처럼. 돌시플렉션을 한 상태로 다리를 이렇게 쭉 펴보세요. 네, 다리를 쭉 펴고 그 다음에 몸을 이렇게 쭉 구부려 보세요. 그랬다가 몸을 이렇게 쭉 구부렸다가 다시 몸을 이렇게 살짝 펴보세요. 그러면 몸을 이렇게 좀 구부렸을 때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더 많이 나나요? 아니면 몸을 이렇게 좀 폈을 때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나나요? 네, 사실 이거는 논문에서도 몇몇 밝혀졌는데 구부리거나 피는 거랑 이 사이링 널브의 길이 변화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릎을 펴고 발목을 돌시플렉션 하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 사이링 널브 전체 그 티비아 널브까지 쭉 스트레칭이 되겠죠. 확실한 것은 무릎을 뭐 상체를 세우고 몸을 구부리건 간에 돌시플렉션을 하면 더 많이 당기죠. 지금 이렇게 무릎 펴고 계셔 보세요. 앉아서 이 그림처럼. 그 다음에 플랜터 플렉션 하면 이게 풀리죠. 맞나요? 이건 확실하죠. 돌시플렉션 하면 더 당기죠. 플랜터 플렉션 하면 풀리죠. 그리고 지금 이 포지셔닝 상태로 피뷸라 널브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피고 있는 발이면 돌시플렉션이면 이렇게 했죠. 근데 인벌전 하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인벌전과 돌시플렉션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약간 바깥쪽이 당길 거예요. 우리 피뷸라 널브 있었던데.
지금 제가 인벌전하고 돌시플렉션 하니까 얘네들을 좀 더 당기겠죠. 그렇죠? 네. 뭐 지금처럼 반응이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를 겁니다. 네,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 잘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메디안 널브와 사이링 널브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는 신경들이었고요. 이것들을 좀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같이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신경이 엄청난 경쟁력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중간에 신경 가소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마 느껴지셨을 거예요. 신경을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통증을 조절시킬 수 있겠다. 신경 뿌리에 문제가 있어서 손가락이 저릴 수 있고, 혹은 뭐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혹은 프로네이터 테레스 신드롬 때문에 신경 엔트린먼트, 신경들이 포착되고 유착되는 현상들 때문에 팔이 저릴 수 있겠다. 이 저린다라는 게 뭡니까? 감각이잖아요. 신경 뿌리부터 문제가 있었으면 이렇게 다 저리는 거고, 어떠한 구간에서만 저리면 그 구간들이 저리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똑같은 것은 메디안 널브예요. 메디안 널브가 저린 거예요. 메디안 널브의 영역이 저린 거고, 걔네들의 감각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얘네들 이쪽 감각이 이상해지는 거니까,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감각을 살려주면 이 통증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맞나요? 통증 때문에 감각에 이상이 생겼잖아요. 다시 통증 때문에 감각에 이상이 생겼으니까 감각을 되돌려주면 통증도 괜찮아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통증 때문에 감각에 이상이 생긴 건 맞아요. 근데 이 통증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뉴로 피드백으로 잘못된 신경 가소성으로 뇌 안의 지도가 더 커진다고. 그러면 인접해 있는 다른 애들까지도 통증이 막 연결이 돼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시작한 사람이 목까지 아프다고 한다고. 연관통으로. 신경 뿌리부터 아파서 쫙 타고 내리는 걸 방사통이라고 하고, 여기부터 시작했는데 갑자기 여기도 저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갑자기 가슴이 저린다 그러고, 비슷한 위치에서 저려진다. 그걸 연관통이라고 해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감각을 잘 살려주면 통증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둘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경과 통증은 굉장히 밀접하고, 둘을 잘 컨트롤해주면 훨씬 더 편안하고 편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통증의 전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뭐 근전도기를 묻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뭔가 콕콕 찌르거나 그러면 통증을 느끼는 건 이쪽에 있는 통증 수용기들이에요. 통각 수용기들이 통증을 느끼죠. 그럼 얘네들이 이것을 바로 뇌로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배웠잖아요. 척수로 가요. 이것을 1차 통각 수용이라 그래요. 말초, 신경 말단에 있는 부위에서 통증을 느껴서 척수로 전달시켜요. 그럼 척수는 이것을 판단해요. 이거 뇌로 올려마라. 이것을 2차 통각 수용이라고 해요. 중심 감작이라고도 하고. 아, 뇌로 올려야겠다. 이렇게 돼요. 근데
통증이 만성화가 되면 1차 통각수용에서 척수로 보냈죠? 잠깐만, 이거 평소 같았으면 안 올려도 되는 건데 만성화가 되면 이 통증의 역치 수준을 낮춰요. 조금 아파도 되게 많이 아픈 것처럼 보여요. 통증을 객관화시킬 수 없죠? 그리고 더 심해지면은 이거 안 아파요. 여기 지금 찌르지도 않았어. 근데 여기선 지금 통증을 만들어서 이미 올렸어. 멀쩡하다니까? 만약에 여기에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가 나았어요. 그럼 안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올려서 보내고 있어요. 책에서 나온 예로는 우리가 부상이나 사고나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팔이나 다리를 절단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분들이 내 절단되어서 이미 없는 팔이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절단되어서 없는 팔인데 가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건 뭐야? 여기에서 문제예요, 이거. 이 되게 재미있는 실험 하나 볼게요. 요 유튜브 화면 보이시죠? 잠깐만요. 지금 보시면 이건 고무손 가짜 손이고 여기 블라인드 쳐놨죠. 그러니까 이분 이 타일러 씨의 진짜 팔은 이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붓으로 쓸어내리는데 진짜 손 보이지 않는 진짜 손도 같은 데를 쓸어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타일러 씨한테는 이 고무손을 계속 집중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똑같은 손가락 부위를 똑같이 쓰죠. 그리고 고무손에 계속 집중을 하라고 하고. 네, 느낌이 이상하다고 막 얘기하죠. 이제 고무손이 자기 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보세요. 망치로 확 때리니까 고무손인 거 뻔히 알고 있는데도 자기 손을 확 빼버리죠. 이게 말씀드렸던 이 전도 과정들의 그 배경이 된 실험이에요. 실제로 이걸 이렇게 쓸어내렸을 때 망치로 때리지 않고도 시간이 점차 흐르자 이 손이 뇌가 가짜 손인 것처럼 착각하고 여기에 온도가 떨어진대요. 차가워진대요. 이게 진짜 자기 손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인지 오류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뇌의 매핑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로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하는 뉴로패틱 페인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요. 척수에서부터 뇌로 신경 전도되는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픈 부위는 괜찮아졌음에도 이 통증은 남아있는 거죠. 아픈 것과 실제 그 아픈 부위와 통증이 연관은 처음엔 당연히 연관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이 아픈 부위가 괜찮아졌을 때 통증은 통증 그대로 남아있고 통증은 또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증을 느끼기에 너무 나쁜 것이라고 느끼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개선시키고 나아지게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너무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통증도 여기를 움직이면 다칠 것 같고 여기를 움직이면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없으니 뇌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으라고, 쓰지 말라고. 보호 체계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너무 강하게 많이 보호하려고, 혹은 이 신경 가소성의 전달이 좀 잘못되면서 이런 또 다른 통증이 통증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심리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하행성 억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게 아프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통증만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에서 표현을 메타인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통증 자체를 뭔가 더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개를 이렇게 했을 때 아픈 거면 난 이렇게 했을 때 고개가 아픈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내가 왜 아픈 걸까?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할까? 뭐 이렇게도 아프네 저렇게도 아프네, 이렇게 점점 이 통증에 대한 생각들을 과도하게 하면서 방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통증 맵을 더 크게 키우는 거죠. 그거부터 끊어내야 돼요. 자, 제가 계속 뇌에 있는 맵 했는데, 이 호문클루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이쪽이 감각 영역인데요. 여기 다 저기 뭐야, 다 성인이겠죠? 네, 대체적으로 성인이니까. 조금 19금 얘기할게요. 나 강의 때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뇌의 감각 영역에 대한 분포들인데, 우리 얼굴이나 입, 혀 같은 데들은 감각이 몸통에 비해서는 더 예민하죠. 그러니까 뉴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요. 뉴런의 수가 훨씬 더 많고 감각 수용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크게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지 않으면 없어지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강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안 쓰고 없어지는 영역들을 더 이제 땅 따먹기 하듯이 뺏어온다고 했었죠. 왜 그 발 막 패티시 같은 거 있는 사람들 있죠. 발을 막 만져주면 성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이 위치도 보면 생식기랑 발의 위치랑 가깝죠. 이런 것도 똑같이 영향이 드는 거예요. 이 똑같이 발을 만져주면 막 이런 호르몬이 자극이 되는 게, 이것 또한 뉴런의 신경세포체들의 발화의 영역이고, 뇌에서 둘의 위치가 가까워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팔을 잘린 사람이 팔이 없어요. 팔을 잘렸는데 팔이 막 가려워요. 근데 이게 팔이 가려운 건지 얼굴이 가려운 건지 모르겠대요. 이 위치가 가까워서.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 팔이 잘려나가서 없으니까 자꾸 이쪽 영역으로 침범하는 거예요. 계속 침범하는 겁니다. 통증도 똑같겠죠. 자, 무릎에서 통증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엉덩이, 허리 쪽 가까우니까 계속 침범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거 빨리 끊어줘야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도 빨리 끊어줘야겠죠. 제가 이번 강의가 미래에 굉장한 경쟁력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21, 22, 23년 ACSM 트렌드고요. 1위는 거의 2위 한 번 했었고,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는 16년도, 15년도부터 계속 3등 안에 들었어요. 거의 1등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심했던 21년도에는 온라인 트레이닝이 1위가 됐었죠. 그리고 22년도도 마찬가지로 뭐 홈 엑서사이즈. 근데 23년에 팬데믹이 완화되면서부터 홈 엑서사이즈 지금 찾아볼 수가 있나요? 온라인 트레이닝 사라졌어요. 피트니스도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나고 있고, 많은 것들이 산업화되고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표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전문가를 원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내가 운동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문가를 계속 내 옆에 둘 수는 없으니까 그 기기를 만든 거예요. 전문가를 대신할. 내가 밖에 나가서 전문가들한테 운동 배울 시간이 없고 밖에서 운동 못 하니까 이걸 대신해서 집에서라도 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만날 수 있으니까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거 다. 분명히 분명히 피트니스는 더 양극화될 거예요. 근데 이제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산업화가 더 많이 활성화되면서 단순하게 운동을 소개하고 이런 운동이 좋아요, 저런 운동이 좋아요 소개하는 정도의 트레이너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이미 유튜브나 많은 것들이 그들을 대체하고 있어요. 로봇이 AI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진다고 해도 이걸 따라올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경세포체 뉴런이 무한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다고. 그걸 어떻게 만들 겁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 거예요? 설사 만들었다 쳐도 교류가 안 돼요, 인간이랑. 감각이 없어요, 그들은. 감각이 없잖아요. 어떻게 컨트롤을 할 겁니까? 분명히 많은 트레이너들이 없어질 건데 우리의 직업이 조금 더 다르게 각광받는 시대가 올 거라고 믿고요. 끝으로 오늘 강의에서 제가 만성화된 통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둘 다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크로닉 페인은 만성이고 어큐 페인은 급성인데 좀 대조적으로 쓰려고 어큐 페인이란 말을 썼지만 실제로 어떠한 국소관절의 부위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으면 처음엔 어깨만 아프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 뉴로태그가 활성화되면서 뇌에서 막 인전 면역들을 막 집어먹으면서 확산돼요. 확산되는 것도 끊을 줄 알아야 되지만 이것도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이걸 끊어야지 이렇게 확산되는 것도 막죠. 그 일단 이걸 끊으면 지 알아서 확산되는 걸 끊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절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 개를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둘을 다 조절을 할 줄 알아야지 정말 완벽한 그 뭐 재활, 체형 교정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정말 완벽하게 움직임을 컨트롤하고 그 움직임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끝으로 어, 제가 잠깐만요. 작년 연말에도 했는데 네, 홍보예요. 대놓고 홍보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국소적인 것들을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의 통증을 끊고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평가를 먼저 해봐야겠죠. 어떻게 이것들의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아야지 뭔가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작년에도 했었고 이거는 정규 강좌로 1년에 한 2번 정도씩 할 겁니다. 그래서 4월 2일 밤에는 평가 어떤 것들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그 평가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 강좌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요일에 바로 현장 실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요일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까지 뭐 하거나 혹은 이론 강의를 듣고 실제로 해본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케이스 리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 이렇게 강좌 일정은 이렇게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정적 평가하고 동적 평가하고 각각의 관절들을 스페셜 테스트를 하고요. 아마 어, 보통 여기까지 끝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까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만약에 되면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감각들을 컨트롤해서 어 몸과 관련된 질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에 대한 것들도 쪼끔은 더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홍보 자료고요.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일 16일 2 일, 9 일, 16일 일요일입니다. 요거를 링크를 하나만 올려 드릴게요. 네. 저기로 갔네. 네. 접수는 이쪽으로 해 주시면 되고 저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그래서 홍보까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어떠셨습니까? 너무 어려웠나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일단 이제 녹화 좀 끌게요. 녹화 끄는 거 뭐였지?